15년간 사랑했던 아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내 아이들.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은 0%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내 모든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이선 헤이스는 자신의 세상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결과가 준비되었습니다라는 문구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판문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고요한 집안에서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렸다. 단 한 번의 클릭. 그것이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거나 혹은 이 끔찍한 악몽에서 그를 구해줄 터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 위로 차가운 파란색의 PDF 파일이 열렸다. 임상적이고 비인간적이며 감정이라곤 한 톨도 없는 단어와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시선은 두 개의 이름, 릴리와 레오, 그리고 그 옆에 나열된 숫자에 고정되었다. 그의 뇌리에는 릴리가 갓 태어났을 때 작고 붉은 아기를 품에 안고 느꼈던 벅찬 사랑이 스쳐 지나갔다. 그 경이로운 순간이 이제 독처럼 변질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심장을 꿰뚫는 한 줄의 문장을 발견했다. 부성 확률 0%. 0%. 그 숫자는 거대한 공허, 끝없는 심연이었다. 이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폐 속의 공기가 유리 조각으로 변한 듯 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간결하고도 잔인한 진실 앞에서 방 안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귀에서는 위나는 이명이 울렸고 벽지가 녹아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15년의 결혼 생활, 아이들의 첫걸음, 첫 단어, 함께 보낸 수많은 크리스마스와 생일.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무너졌다. 이선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흐느끼지도 소리치지도 못했다.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앉아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동안 그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잠은 오지 않았고 음식은 모래알 같았다. 한때 천사의 노래처럼 들렸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슬픔과 혼란에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확실성에 대한, 완전한 진실에 대한 갈증이었다. 진실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 추악한 뿌리까지 파헤쳐야만 했다. 이선은 낡은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을 하나 찾아냈다. 마커스 손, 사립탐정.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뒷골목, 퀴퀴한 커피 냄새와 비에 젖은 아스팔트, 오래된 비밀의 향기가 뒤섞인 곳에 있었다. 낡은 서류철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시든 화분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마커스는 지쳐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달아빠진 도시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선은 더듬거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DNA 검사 결과와 아내 이사벨라에 대한 의심.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게 들릴지 걱정했다. 하지만 마커스는 그를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와 냉소로 절어 있었다. 헤이스 씨, 그런 이야기는 수백 번도 더 들었소. 아내를 의심하고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말이지. 진짜 질문은 그녀가 바람을 피웠나?가 아니요. 진짜 질문은 그 거짓말이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당신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무엇까지 이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지. 마커스는 말없이 듣고만 있다가 위스키에 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이 토끼굴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헤이스 씨, 정말 바닥까지 보고 싶은지 확신하셔야 할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의 경고는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지만 이선은 이미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린 사람이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몇 주가 지옥처럼 흘러갔다. 이선은 매일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침내 마커스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다. 이선이 다시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낡은 책상 위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마커스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이선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호텔 영수증 사본, 이선이 전혀 몰랐던 고가의 선물에 대한 카드 명세서 등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의 아내 이사벨라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미소. 그가 한 번도 그녀에게서 본 적 없는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은 미소였다. 남자는 줄리안 벤스. 벤스 홀딩스의 수장이자 이사벨라의 상사, 도시의 건설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이선은 줄리안의 얼굴에서 자신의 아이들, 릴리와 레오의 모습을 보았다. 레오의 고집스러운 이마, 릴리의 장난기 넘치는 그 특유의 미소. 낯선 남자의 얼굴 위에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전혀 몰랐던 사랑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마커스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다. 15년입니다. 두 사람은 당신이 이사벨라를 만나기 전부터 함께였어요. 15년, 그 숫자가 이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결혼 생활 전체가, 아니, 그의 인생의 한마디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의미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섰다. 위로가 필요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그는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다.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남아있는 유일한 안식처.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다. 한때 위안을 주던 어머니의 사과파이 냄새가 오늘은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DNA 검사, 사립탐정, 사진들, 그리고 줄리안 벤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동정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편한 진실의 침묵이었다. 어머니는 그의 시선을 피했고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형 마이클과 여동생이 서로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무슨 일이죠? 이선의 목소리에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이 실렸다. 나한테 말 안 한 게 뭐예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얘야, 이선. 우린. 내가 몇 년 전 아버님 심장 수술 후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잖니? 이사벨라가 내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 같았어. 그걸 우리 손으로 뺏을 수가 없었단다.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거라고 생각했어? 한심하고 가식적인 변명이었다. 하지만 진짜 칼날은 형에게서 날아왔다. 침묵을 깬 것은 형 마이클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어적이고 심지어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마이클이 버럭 소리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사업이 뭔지 알아? 줄리안 벤스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아주 괜찮은 계약을 하나 물어다 줬거든. 그 계약 덕분에 내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뭘 어쨌어야 했는데? 내까지 감정 문제 때문에 내 가족의 미래를 망치라고? 이중 배신. 아내의 배신보다 더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그를 밀어넣는 말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으면서 그가 바보처럼 거짓된 행복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탐욕 때문에. 위선 때문에. 이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들아, 우린 널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야. 넌 행복해 보였잖니? 행복이요. 이선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그건 행복이 아니었어요. 무지였지. 당신들이 만든 무지. 당신들은 날 보호한 게 아니에요. 날 팔아넘긴 거지? 모든 가족 저녁 식사, 모든 명절. 전부 다 연극이었군요. 그 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사랑, 신뢰, 가족.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진정한 고독. 그가 부모님의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물어가는 베리디아의 석양이 그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속에서 상처받고 부서진 옛 이선 헤이스는 죽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복수심으로 단련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을 파괴할 것이다. 그의 옛 삶에 관해 마지막 못을 박는 것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탔다. 베리디아의 야경이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의 내부에서 파괴의 교향곡을 지휘할 한 명의 건축가가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이제 그가 그들의 결말을 쓸 차례였다. 그리고 그 결말은 그 누구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계획이, 치밀하고 무자비한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가 부모님의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물어가는 베리디아의 석양이 그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 속에서 상처받고 부서진 옛 이선 헤이스는 죽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복수심으로 단련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을 파괴할 것이다. 이선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낮에는 역사를 가르치고 밤에는 역사를 만들었다. 낮 동안 그는 모두가 존경하는 헤이스 선생님이었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고대 로마의 배신과 카르타고의 몰락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그는 한니발의 알프스 원정, 그 치밀하고 대담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며 칠판에 복잡한 지도를 그렸다. 어느 날 그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브루투스의 배신에 담긴 복잡한 동기를 산영하고 있었다. 그때 교실 문에 기대어 자신을 지켜보는 이사벨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그의 변화를 눈치챈 것일까? 이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강의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그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날카로운 강렬함을 느꼈다. 어떤 학생은 그의 수업이 마치 실제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회의 같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선은 그저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아꼈지만 그의 주위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세워져 있었다. 이 새로운 이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어깨는 늘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다크서클은 컨실러로 겨우 가렸지만 그 깊은 피로와 냉철한 분노는 감출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상냥한 아버지였다. 릴리와 레오의 숙제를 봐주고 저녁 식탁에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정교하게 짜인 연극 대본 같았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와 자신들 사이에 생긴 미묘한 거리를 느꼈다. 아빠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진짜 이선 헤이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식탁은 이제 그의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법률 서류, 재무 보고서, 해외 계좌 개설 안내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커피를 들이켜며 숫자의 미로를 헤맸다. 그는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끈질기고 냉정하게 먹잇감을 분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의 눈이 뻑뻑해질 무렵 암호화된 추적 불가능한 주소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제목은 단 2단어. 공동의 적. 이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바이러스일까? 함정일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위험을 감수하라고 속삭였다. 그는 가상 머신을 통해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다. 본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맛있는 요리다. 재료는 첨부 파일에 있다. 첨부 파일은 암호로 보호된 엑셀 파일이었다. 이선은 줄리안과 이사벨라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짜, 비밀 여행지의 이름, 심지어 이사벨라의 애칭까지. 모두 실패였다. 그는 거의 포기하려던 참에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다. 오만함. 줄리안 벤스의 가장 큰 약점. 이선은 언젠가 줄리안이 자신의 첫 실패를 값비싼 학습 경험이라며 거만하게 떠벌리던 순간을 기억해냈다. 그는 수년 전 줄리안이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했던 그의 첫 번째 회사의 이름을 키보드에 입력했다. 넥세스 승인. 화면이 번쩍이며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줄리안 벤스의 금융제국을 지탱하는 추악한 골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 조세 피난처의 차명 계좌 목록, 날짜별로 정리된 분식 회계 내역, 그리고 이사벨라와 함께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거나 기념일을 축하하는 동안 이루어진 불법 자금 이체 기록까지. 배신은 더욱 역겹고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의 삶 전체를 조롱하는 거대한 기만이었다. 이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정보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줄리안에게 배신당한 또 다른 동업자? 아니면 그의 탐욕에 희생된 누군가? 그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싸움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동맹이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것이다.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쥔 이선은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 아서 겐스를 찾아갔다. 상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포식자 그 자체였다.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있었고 벽에는 거대한 상어 턱뼈 박제가 걸려 있었다. 마커스의 누추한 사무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선은 자신이 다른 세계, 즉 계산된 잔인함이 미덕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아서는 익명의 이메일에서 얻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탐욕스러운 눈을 빛냈다. 그는 만족스럽게 손을 비볐다. 헤이스 씨, 이거 정말 굉장하군요. 경이롭습니다. 이걸로 우린 당신 아내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 그녀가 입고 있는 옷까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의 사생활을 타블로이드에 흘려 그녀를 탐욕스러운 괴물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온갖 추잡하고 굴욕적인 계획들을 신이 나서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선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아니요. 아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라니요. 헤이스 씨,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자비란 없어요? 이건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선이 반복해서 말했다. 그녀는 대가를 치를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무고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한 명의 아버지를 잃었어요. 제가 그들의 어머니마저 가난 속으로 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제 아이들은 언젠가 그 타블로이드 기사들을 읽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전멸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서. 이건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을 망치가 아니라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사용할 겁니다. 아서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이내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되찾았다. 엄청난 피바다를 기대했지만 덜 자극적이더라도 막대한 보수가 보장된 사건임은 분명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결한 방식으로 가보죠. 재미는 덜하겠지만 수임료는 똑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헤이스 씨, 당신의 뜻대로 하죠. 정의를 구현해 봅시다. 그날 이후 이선의 계획은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역사 속 위대한 전략가들처럼 자신의 캠페인을 지휘했다. 첫 단계는 자금 확보였다. 그는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통해 다크웹의 금융 포럼을 드나들며 익명의 금융 무정부주의자들에게서 지식을 얻었다. 그는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여러 개의 추적 불가능한 계좌를 개설했다. 가명을 사용해 해외 금융 전문가들과 화상으로 상담하며 가장 안전한 자금 이동 경로를 설계했다. 그는 공동 명의로 든 주식과 채권, 별장 등 자산들을 조용히 청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이사벨라가 새 스파 휴양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릴 때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거야? 더 안정적인 곳에 둬야지. 자신의 삶에 도취한 이사벨라는 건성으로 서명하며 대답했다. 아, 주식. 자기가 알아서 해. 그 스파에 갈 돈만 충분하면 돼. 그녀의 무관심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어느 날 밤, 그가 해외 계좌 이체 확인서를 인쇄하고 있을 때 딸 릴리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 이선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재빨리 서류를 다른 신문 더미 밑으로 숨겼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릴리가 졸린 눈으로 물었다. 아, 그냥 학교 일 좀. 얼른 자렴.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몇 주에 걸쳐 2개의 소포를 준비했다. 하나는 익명의 이메일에서 얻은 모든 금융사기 증거를 담아 국세청, IRS의 악명 높은 베테랑 요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보냈다. 다른 하나는 좀 더 서사적인 구성이었다. 사진들, 마커스가 찾아낸 연애 편지 4본, 그리고 15년간의 불륜에 대한 요약본을 담아 퓰리처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보냈다. 이선은 그 기자가 곧 있을 벤스 홀딩스 갈라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 곳에 동시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중 하나라도 제대로 타오른다면 부패한 제국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 분명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완벽한 무대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꽂힌 수많은 청구서들 사이에서 유독 두껍고 고급스러운 크림색 봉투가 눈에 띄었다. 금박으로 새겨진 벤스 홀딩스의 문장이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연례 자선갈라 초대장이었다. 우아한 필기체로 기선 앤드 이사벨라 헤이스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선은 초대장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날카롭게 양각된 문장을 쓸어보았다. 적의 오만함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가 마치 운명의 무게처럼 묵직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차갑고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환장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설계한 무대로의 초대. 그의 전쟁터로의 부름이었다. 이선은 초대장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손안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가 마치 운명의 무게처럼 묵직했다.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차갑고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소환장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공들여 설계한 무대로의 초대. 그의 전쟁터로의 부름이었다. 벤스 홀딩스의 연례 자선 갈라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거짓된 화려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빛을 쏟아냈고 도시의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공허한 웃음을 나누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은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해서 오히려 역겨웠다. 이선은 이 모든 것을, 이 거대한 위선의 극장을 조용한 분노로 관망했다. 그는 역사학자로서 부패한 왕조가 몰락하기 직전의 마지막 향연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그는 잘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 있었다. 그는 유령처럼 군중 사이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또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그는 구석진 바에 자리를 잡고 진한 위스키 한 잔을 주문했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만이 그의 내면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술잔을 천천히 돌리며 무대를 지켜보았다. 왕과 왕비의 등장을 기다리는 혁명가처럼. 그의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혐오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나타났다. 줄리안 벤스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빛났고 그의 곁에는 여신처럼 차려입은 이사벨라가 있었다. 그녀는 눈부신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이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아마도 또 다른 그의 선물일 터였다. 그들은 완벽한 권력과 아름다움의 화신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고 온갖 아첨의 말들을 쏟아냈다. 이선은 그 광경을 보며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그의 혀를 감쌌다. 그는 이사벨라가 언젠가 자선 이사회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말했던 날을 떠올렸다. 마커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날 그녀는 줄리안과 함께 파리의 한 호텔에 있었다.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맞추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이사벨라가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미소는 능숙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위스키 잔을 훑어보았다. 이런, 여보. 이런 시끄러운 파티는 당신 취향이 아닐 텐데. 웬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선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가끔은 변화가 필요하니까? 이사벨라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혼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당신 좀 달라 보여, 이선. 뭐라고 해야 할까? 강해 보인다고 할까? 거의 위험해 보일 정도네. 그것은 유혹적인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섬뜩한 아이러니를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선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공허한 미소였다. 아마도 당신이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겠지? 그의 대답에 이사벨라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손님에게로 몸을 돌렸다. 작은 상호작용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전쟁 전의 마지막 탐색전이었다. 이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어. 당신은 그저 당신이 만든 허상을 사랑했을 뿐이야. 시간이 흘러 마침내 줄리안 벤스가 연단에 올랐다. 조명이 그에게 쏟아졌고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벤스 홀딩스는 지난 한 해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가족과 같은 신뢰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직, 신뢰,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헌신이라는 가치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줄리아는 두 팔을 벌려 그 환호를 만끽했다. 마치 세상의 왕이 된 듯한 표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선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미리 설치해둔 앱의 버튼을 조용히 눌렀다. 단 한 번의 터치. 무대 뒤편, 벤스 홀딩스의 빛나는 로고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줄리아는 연설의 여운을 즐기다 말고 성가시다는 듯 마이크를 툭툭 쳤다. 기술팀을 향해 쏘아보는 그의 눈빛. 스크린이 1초간 암전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벤스 홀딩스의 로고가 아니었다. 차가운 파란색 배경에 임상적인 PDF 문서였다. 맨 위에는 주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눈을 가늘게 뜨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그리고 스크린 중앙,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거대하게 확대된 글자가 나타났다. 이선 헤이스와 대상자, 릴리 헤이스, 레오 헤이스, 간의 부성 확률 0%. 볼륨 안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절대적인 정적.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옆 사람을 쳐다보았다.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가 처음으로 올라가고 곧이어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PDF 문서가 사라지고 스크린은 15년의 역사를 담은 슬라이드쇼로 바뀌었다. 젊은 시절의 줄리안과 이사벨라가 이선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해변에서 서로를 껴안고 웃고 있는 사진. 파리의 한 호텔방에서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 사진의 타임스탬프는 이사벨라가 출장을 갔다고 말했던 바로 그 쥐였다. 릴리를 임신해 배가 부른 이사벨라의 배에 줄리안이 다정하게 손을 얹고 있는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영원한 제이에게 당신의 이사벨라가라고 적힌 그녀의 우아한 필체가 담긴 연애 편지 스캔본.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장내의 속삭임은 경악에 찬 함성으로 변해갔다. 연단 위에 줄리아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구릿빛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재처럼 변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스크린을 가리켰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소음을 칼처럼 베어 갈랐다. 벤스 씨. 베리디아 크로니클의 엘레나 페트로바 기자입니다.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세청이 방금 전 벤스 홀딩스에 대한 대규모 탈세 혐의 조사를 착수했다는 소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두 번째 폭탄이었다. 사적인 배신과 공적인 범죄가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야말로 완벽한 파멸이었다. 골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미친 듯이 휴대폰에 소리치기 시작했고 이사들은 줄리안에게 달려가 삿대질을 했다. 그의 라이벌 건설사 CEO는 잔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제국의 붕괴는 이토록 빠르고 이토록 잔인했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이사벨라는 비틀거리며 이선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에메랄드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이제 어떡하라고. 이선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우리라는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은 당신의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지, 이사벨라. 난 그냥 불을 켰을 뿐이야. 아이들은 당신의 안락한 기만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 들었다. 진짜 질문은 이거야, 이사벨라. 당신은 어떻게 15년 동안이나 이럴 수 있었지?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자신의 팔에서 떼어냈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는 뛰지 않았다. 자신이 창조한 이 지옥 같은 혼돈의 한가운데를 그는 아주 천천히 의도적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이사벨라의 절규와 줄리안의 공허한 외침,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도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승리감이나 만족감은 없었다. 몇 달 동안 그를 불태우던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거대하고 황량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는 승리한 패배자였다. 그는 택시를 잡고 운전사에게 집 주소를 말했다. 차창 밖으로 베리디아의 화려한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완전히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잿더미 위에서 진실이라는 재료만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갈라의 밤이 남긴 것은 잿더미였다. 이선의 복수는 완벽했고 그 결과는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법적 공방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이선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반박의 여지조차 없었다. 이사벨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것을 빠르게 포기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이제 텅 빈 눈으로 법정 한 구석에 앉아있는 초라한 여인일 뿐이었다. 판사는 이선에게 릴리와 레오의 단독 양육권을 부여했고 대부분의 공동재산 역시 그의 몫이 되었다. 이선은 승리했지만 기쁨은 없었다. 그저 이 길고 잔인한 장을 끝냈다는 안도감만이 남았을 뿐이다. 줄리안 벤스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국세청의 조사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그의 모든 것이 압류되었다. 한때 도시의 왕으로 군림했던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 빚쟁이들을 피해 어느 남미 국가로 도망쳤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그의 이름은 성공의 상징에서 탐욕과 몰락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선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베리디아의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모든 벽과 가구에 거짓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그는 집을 팔고 릴리, 레오와 함께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빠와 함께 남기를 선택했다. 생물학적 진실보다 15년간 그들을 키워준 사랑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북쪽으로 몇 시간을 달려 제설가드라는 조용한 도시에 새로운 동지를 틀었다. 베리디아의 마철로와 소음 대신 이곳에는 오래된 나무들과 평화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선은 진보적인 교육 방식으로 유명한 한 사립학교의 교장직을 수락했다. 그는 자신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모아 다른 이들을 위한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낮에는 새로운 일에 몰두하며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배신의 기억이 유령처럼 그를 찾아왔다. 복수의 공허함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그는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이선은 충동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 게시판에 작은 전단지를 붙였다. 배신을 경험한 이들을 위한 모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첫 모임은 어색하고 조용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선을 포함해 단 4사람이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다. 이선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제 이름은 이선입니다.
저는 15년간 결혼 생활을 한 아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제가 아들이고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수치를 낯선 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놀랍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부서진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그들의 상처는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달랐지만 그 밑에 흐르는 고통의 색깔은 같았다. 모임은 매주 조금씩 성장했다. 변호사, 제빵사, 은퇴한 군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고, 이선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등대지기가 되어가고 있었다.